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행정 OX 지문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지문은요, 전부 기본적으로는 이 간부용 기출문제의 지문들이 되겠습니다. 경찰 간부, 그다음에 또 경정성진, 그다음 해경, 또는 소방간부 망라에서요, 예, 총 한 1,100여 개의 지문이 되도록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들을 되도록 좀 빠른 시간 내에 볼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은 간략하게 생략을 하고,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틀린 지문들 있죠. 틀린 지문들은 약간 까만 글씨체로 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좀 복습을 하실 수 있게 제가 그렇게 좀 했습니다. 그 상세한 설명이야 어느 정도 공부가 되셨을 것이라 보고, 또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초적인 설명은 들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빠른 속도로 보자는 거죠. 이걸 이제 사지선다 지문 문제로 해서 보면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 그죠? 그런데 이렇게 OX를 하셔가지고 좀 빠른 속도로 보시면은 아마 전체적인 행정학의 내용에 어떤 틀이 좀 잡히실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같이 한번 저와 같이 한번 가도록 하죠. 예, 그래서 혹시 아직 기출 문제가 조금 숙지가 안 되신 분들은 우선 이걸로 하셔도 기본적으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최소한 90점 이상은 맞을 수는 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작년에 좀 난이도는 올라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100점도 넣으시고 또 한두 개 정도 틀리시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승진도 되시고 하시는데, 그래서 최소한 여기 정도는 보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약간의 응용 능력까지 생기시면은 뭐 한두 개 정도 틀릴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여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최근 뭐 기출 공시 문제 지문들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하시면은 뭐 크게 무리는 없었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또 공부를 하셨더라도 이렇게 OX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보면요, 좀 생소하게 많이 느껴지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내가 봤던 지문인가? 지문은 자꾸 틀에 있으니까 그 틀 속에서 자기가 평상시에 익숙한 지문이죠. 그래서 바로 정답만 보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다 흩어져 버리니까요, 이게 무엇이 맞고 틀린지를 잘 모를 수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기출 문제를 좀 다른 색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행정은 정치과정과는 분리된 정부 활동으로 공공서비스 생산 및 공급 분배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자, 기본적으로는 제가 지문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휴대폰으로, 그죠, 이게 좀 공부도 하시고 좀 사정상 그러시죠. 예, 그러다 보니 지문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문을 좀 다 읽어달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요청해 오셔가지고 여기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정치과정과는 분리된 정부 활동이다. 예. 행정이라는 것 자체는요, 정치 과정과는 여기 보면, 그래서 제가 맞는 지문이 뭐예요? 행정은 정치 과정과는 밀접한 정부의 활동이다. 이게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문제들이 대부분 여기 문장을 이렇게 돌리는 거거든요. 예, 자, 아시겠지만 경정성진 시험 문제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지문보다는 기존의 공시나 또는 기존의 기출 문제에서 이렇게 지문을 돌려서, 그죠? 페르프레이즈라 그러죠. 예, 바꿔가지고 출제를 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기출 문제는 꼭 풀어보신다는 거죠. 자, 분리된이 아니라 밀접한 어떤 정부 활동을 우리가 행정이라고 한다는 거고,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 분배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분리가 아니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행정이란 거는, 자, 첫 강의니까 조금만 설명을 좀 하면서 가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Public Administration이죠. 그 다음에 여기 Public Administration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는 바로 Public은 바로 행정의 정치적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Administration은 행정의 경제적 성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정은 정치와 경영의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정치 과정과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다음 2번 지문 볼까요? 행정현상은 그 국가의 정치 체계의 맥락 속에서 나타난다고 말하는 것은 보편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예전에 제가 현장 강의할 때 많은 분들이 이 맥락이란 말을 잘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보편성과 매칭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맥락이라는 거는요, 어떤 특수한 사정, 특수한 상황을 말한다, 상황. 행정현상이라는 것은 그 국가의 정치 체계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니까, 이거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니까 보편적이 아니라 특수성을 해야지 맞는 표현이라는 거죠. 자, 보편적이라는 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그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 예를 들면 만류인력 법칙 같은 것들. 그죠? 만류인력 법칙은 과거나 현재, 미래, 한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항상 동일하죠. 이걸 보편성이라고 그러고요. 특수성이라는 거는 그죠? 시공간에 제약을 받는 것을 우리가 특수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우리는 다르게 나타나는 거, 맥락,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이걸 우리는 특수성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보편성을 지적한 것이다가 아니라 특수성을 지적한 것이다라고 해서 이게 경정성진에 나왔던 지문이 되겠죠. 자,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일반 이론, 특수 이론이 아니라 일반적이다 또는 보편적이다 같은 말이에요. 일반적이다, 보편적이다,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일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행정학의 일반 이론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행정 이론의 보편성을 믿기 때문이죠. 보편타당한, 우리가 보통 그래서 보편타당한 이론, 보편타당한 법칙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틀린 지문 내면 어떻게 낼까요? 특수성을 믿기 때문이다 해서 틀리게 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는 겁니다. 행정학의 일반 이론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행정 이론의 보편성을 믿기 때문이다. 특수성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11년도 경정성진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4번에 다른 나라의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자, 다른 나라의 다른 나라의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행정이론의 특수성 때문이다. 아니죠. 행정이론의 보편성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의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한다는 다른이라는 의미 자체는 다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는 다르다는 거죠. 그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다른 나라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제도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특수성이 아니라 보편성이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행정이론은 보편성,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죠? 어떤 나라에나 이 제도는 똑같이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 보편성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도입을 한다는 거죠. 예컨대 미국의 대통령 제도를 한국에 도입했던 이유도 미국에서 이제 민주주의를 꽃피웠으니까 한국의 경우에도 대통령제를 도입하면은 민주주의가 싹 틀 것이다라고 보는 거. 요거는 이제 이론의 보편성인데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논란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대통령 제도가 좀 독재를 가졌다는 거, 약간의 정치적인 혼란을 가져온 것도 또 사실이니까 이거는 또 뭘까요? 한국적 맥락에서는 조금의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우리는 행정 이론의 한국적 맥락에서 봤더니 약간의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은 행정 이론의 특수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학자들은 한국은 대통령제보다는 의원내각제, 영국이나 일본 같은 의원내각제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정치인들도 그렇고요. 그야 그분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그냥 보편성이냐 특수성이냐 아시면 되겠다. 다음 5번 문제. 이건 자주 나온 질문되죠. 이렇게 제가 일 다 했어요. 옆에 예를 들면 정치행정 이원론의 대표적 학자인 우드로 윌슨은 19세기 후반 당시 미국의 진보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11년도 경정성진이고 18년도 해경간보시험에 나왔던 지문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맞는 지문인데요. 윌슨은 19세기 후반 당시 보수주의를 하면 틀린 말인데, 근데 여기서만 진보주의는요, 우리가 보수주의 정보관과 진보주의 정보관을 때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진보주의는 그 역관제를 비판하는 그 당시 운동을 더 프로그레시브 무브먼트라고 그래가지고 더 프로그레시브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번역을 하면은 프로그레시브니까 이제 진보란 뜻인데 무브먼트 이 운동이죠. 무브먼트는 또 프로그레시브 무브먼트에서 19세기 역관주의를 비판하는 운동이 고유명사예요. 그래서 보수주의, 진보주의 정보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가끔씩 학생들이 또는 우리 회원님들이 질문하시는데 이거는 가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그 당시 보수주의, 진보주의 영향을 받았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드로 윌슨 정치행정 이원론의 학자가 되겠죠. 다음 6번 문제 볼게요. 1883년 제정된 펜들턴법. 자, 1883년 우리 1882년이면 이모군란 시대죠. 우리 국사 시간에 가끔 요 정도는 기억나시네. 저도 82년이 기억나더라고. 84년이 갑신정변인가 그렇고 그까지만 알았는데 그게 83년도가 바로 우리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의 그 사이에 벌어진 거예요. 펜들턴법. 미국의 실적주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실적주의 인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되어 있죠. 맞죠? 전문성 키워드고 그다음에 실적주의 인사를 도입했다. 점에서 윌슨의 행정연구 논문의 주장과 일치한다. 우드로 윌슨은 또 실적주의를 주장하신 분이 되겠고 방금 보셨던 것처럼 정치행정 이원론자라 그랬잖아요. 바로 정치행정 이원론, 펜들턴법, 행정의 전문성, 정치로부터 분리돼서 전문성을 강조하고 이게 바로 실적주의 인사제도 되죠. 네, 이렇게 우드로 윌슨 행정연구 논문, 행정연구죠. 행정연구 The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 또는 The Study of Administration인데 그래서 행정 논문과 주장과 일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7번 문제. 윌슨의 주장에 따르면 정당 정치 개입자, 정당 정치라는 건 이게 바로 역관제를 말하죠. 정당 정치의 개입은 행정을 전문화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자, 지금까지 했던 것지만 14년 경관부 문제인데 윌슨은 정치행정 이원론을 주장하고 그다음에 정당 정치, 여기 역관제죠. 역관제를 비판하면서 정치행정 이원론을 주장하고 실적제를 주장하신 분이죠. 펜들턴법 제정을 통해서 실적제를 주장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정당 정치 개입은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어떻다? 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해야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데 이거를 지문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문장을 돌렸던 겁니다. 자, 요렇게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서요 한 1100개지만 많은데 또 어떻게 보면은요 금방 할 수도 있어요. 예, 금방 우리가 짧은 시간에 요거를 딱 이런 식으로 소화하시면은 아마 문제를 푸시는데 자신감이 생기실 것이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최근 공시하고 몇 개 지문들을 좀만 더 추가하시면은 시험장 가셨을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맞는 문장 이렇게 하죠. 틀린 문장 읽고 그다음에 설명드리고 맞는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OX는 뭐 몇 번 해봤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여러분하고 같이 하니까 조금은 긴장이 돼서 그래요. 우드로 윌슨의 주장에 따르면 정당 정치 개입은 행정을 전문화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죠? 나쁘게 본 거겠죠. 이게 맞는 지문입니다.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틀린 지문이죠. 자, 8번 문제. 8번 지문. 정치행정 이원론에 따르면 11년도 경정성진인데요. 행정은 전통적인 당파 정치, 요 당파 정치가 어떤 정당 정치, 당파 정치 같은 말이 되겠죠. 정당 정치, 당파 정치에서 분리되어 전문적, 과학적 관리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11년도 경정성진 문제. 정치행정 이원론에 따를 때 행정은 역관주의 또는 당파 정치, 정당 정치에서 분리되어 전문성을 강조하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같은 이런 과학적 관리를 중심으로 다시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 거 맞는 지문이 되겠고 다음에 9번 지문. 자, 요 지문 참 많이 나온 지문이었어요. 정치행정 이원론에 따르면 행정은 원리에 충실하면서 국가의사를 과학적 원칙과 원리에 따라 결정해야 된다. 자, 요거 뭐가 틀렸을까요? 정치행정 이원론에 따르면 행정, 정치행정 이원론에서 정치는 뭘까요? 정치는 결정을 하고 행정은 이를 어떻게 하라? 기계적으로 집행하라. 이게 정치행정 이원론 아이디어죠. 그래서 행정은 원리에 충실하면서 국가 의사를 어떻게 한다? 결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집행하여야 한다. 이게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게 행정은 결정한다 하는 것은 이거는 정치행정 이원론 시각이고 정치행정 이원론에 따르면 행정은 원리에 충실하면서 국가 의사를 과학적 원칙과 원리에 따라 집행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정치행정 이원론, 정치는 결정을 하고 행정은 집행을 해야 된다. 여기 내용 논의가 되는 거죠. 11년도 경정성진이 나오고 18년도 해경에 나왔습니다. 이런 게 워낙 중요 지문이라서 자주 나옵니다. 다음 10번 문제. 자, 오늘날 전 세계적인 정부 개혁으로 인해 행정과 경영 간의 차이점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자,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자, 오늘날 전 세계적인 정부 개혁, 요거는 한마디로 NPM적 행정개혁을 말합니다. NPM적 행정개혁은 정치행정 이원론이죠. 공사행정 이론론, 행정과 경영에 가깝다고 보고 행정을 경영처럼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뭐 기업가적 정부 이런 말도 쓰는 거죠. 오서본과 게벌러의 기업가적 정부란 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NPM적 행정개혁으로 인해서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가 아니라 맞는 지문이 되려면은 유사점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유사해지고 있다 이런 내용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온 지문이 되겠고 다음 11번 문제 보시죠.
자, 요거 빈출 지문입니다. 행정과 경영은 모두 관료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능률적인 관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유사하다. 요거 맞는 지문입니다. 행정과 경영은 모두 관료제적 성격. 자, 관료제적 성격이라는 건요. 대규모 조직이고 개청제, 분업 요 세 가지를 관료제적 조직의 성격, 관료제적 성격이라 그럽니다. 자, 기억해 놓으시죠. 대규모 조직이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개청제적 조직이다. 그 다음에 분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관료제가 아니라 관료제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관료적 성격은 이렇게 대규모 조직, 개청제, 분업이라는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능률성, 양자는 뭐 능률적인 면에서는 유사한데요. 차이점은 있어요. 행정은 능률하더라도 사회적 능률성을 강조하고 경영은 기계적 능률성을 강조합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행정은 사회적 능률성, 경영은 기계적 능률성을 강조한다는 차이점은 있지만 둘 다 능률성을 강조한다는 면에서는 유사하다는 거죠. 이것도 맞는 지문 되겠습니다. 15년도 경정성진 문제가 되겠네요. 자, 다음 12번 문제. 행정과 경영은 모두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으므로 요 지문 아주 빈출 지문이니까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빈출이라는 것은 우리 경감법뿐만 아니라 공시에서도 자주 나오는 지문이거든요. 행정과 경영은 모두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으므로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의 대응 능력이나 인력의 충원 과정에서 탄력성이 떨어진다 했는데, 자, 행정은 모두가 아니고요. 경영과 달리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으므로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의 대응 능력이나 인력의 충원 과정에서 탄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경영과 달리입니다. 행정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공권력을 작용하죠. 강제력이나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과 달리 엄격한 법적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경찰 조직 아닙니까? 경찰이나 법원이라든가 검찰 조직 같은 경우 그죠? 공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죠. 하지만 경영은 기본적인 법 테두리 내에서는 자유롭게 경영 활동을 하기 때문에 행정과 달리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새롭게 인력을 충원할 때도 그죠? 행정은 법에 정해진 대로 딱 몇 날 며칠 날 딱딱딱 이렇게 1년에 한 번 또는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시험을 딱 정규직으로 치게 돼 있죠. 하지만 경영의 경우에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 채용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뭐 경력직 채용이니 등등 그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경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요즘도 행정에서도 경영처럼요, 뭐 이게 대량 한꺼번에 이런 거 아시잖아요. 한꺼번에 뭐 공시해가지고 몇만 명씩 뽑는 이런 시험보다는 그냥 각 부처에서 필요할 때마다 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약간의 비리 같은 것들, 채용 비리 같은 것들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보수주의 정부가는 효율성과 공정성, 변형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을 인정한다. 자, 이거는 보수주의 정부관이 아니고 진보주의 정부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보주의 정부관이 효율성과 공정성, 변형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을 인정한다. 이거는 진보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유시장에 대한 잠재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의 잠재력을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보수주의에서는요, 자유시장 자체의 확신을 가지고 있죠.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진보주의 정부관에서는 자유시장의 잠재력을 인정한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차이가 있어요.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잠재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시장에 뭔가 문제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교정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예요. 잠재력이란 말은 아직까지 능력으로 발현되지 않은 거거든요. 수면 아래 깔아있는 능력이나 뭔가 아직은 조금은 부족한 능력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약간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잠재력.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너희 잠재력은 뛰어나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학생들이 능력이 뛰어나다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잠재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열심히 갈고 닦으면 그 잠재력이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해야 되는 건데 당장에 내가 뭔가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오해를 가끔씩 하더라고. 잠재력이라는 단어는 뭔가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갈고 닦으면은 우수한 능력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시장이라는 것도 불완전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개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진보주의 정부가는 효율성과 공정성, 번영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을 인정한다. 이게 맞는 지문입니다. 10년도 경감부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문.
진보주의 정부가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인의 인간관을 전제한다 했는데, 자, 보수주의 정부가죠. 보수주의 정부가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인의 인간관을 전제한다. 자, 보수주의 정부관에서는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이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합리적이라는 건 경제적 합리적이다. 같은 말이 되겠죠. 이기적이다 또는 합리적이다.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다. 예, 동일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문제 보시죠. 자연적 독점으로 인한 시장 실패의 경우, 정부의 대응 방식은 공적 유도와 공적 규제이다 했는데요. 자, 자연적 독점이라는 것은 규모의 경제 때문에 말 그대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독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붙을 때 어떻게 될까요? 대기업이 규모도 크고, 그죠? 또 같은 물건을 생산하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으니까 중소기업이 못 따라가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대기업 중심으로 생산 구조가 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자연적 독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적 독점을 이런 경우에는 정부는 어떻게 될까요? 공적 유도와 공적 규제인데, 그 공적 유도가 아니라 공적 공급이 되겠습니다. 공적 공급을 즉 공적 공급이라는 것은 공기업을 설립하는 거죠. 도로, 철도 같은 거, 항만 같은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가스, 수도 같은 것들이죠. 예, 이게 공기업을 만든다든지 공적 공급 또는 공적 규제. 예, 아무래도 독점이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니까 가격 규제 등을 통해서 일정 이상 가격 올리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자연적 독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어떤 도로나 철도를 국가가 공기업을 설립해서 했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철도나 도로 같은 것들이요, 국가가 하지 않았어요. 아마 여러분 이 서부 영화 보세요. 서부 영화 보시면 주로 어떤 민간들이, 그죠? 또는 석유 회사, 스탠더드 오일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도 다 민간 업체입니다. 말 그대로 민간에서 먼저 석유도 채굴하고 철로 깔고 이렇게 도로 부수라고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독점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시얼먼법이니 뭐니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규제도 가고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러면 자연적 독점이라는 게 있으면은 말 그대로 인위적인 독점이라는 것도 있겠죠. 이 인위적인 독점이 뭐냐면은 국가가 규제를 가함으로써 생기는 독점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진입 규제 같은 걸 함으로써 그 규제 안에서 렌트를 추구하게 되는 거. 대표적으로 이동통신시장 같은 거 있잖아요. 물론 정확하게는 독과점입니다만은 이동통신시장 같은 건 국가 규제를 했잖아요.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은 국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독점 상태를 만들어준다 해서 이거는 자연적 독점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정부 규제에 의한 독점이라고 합니다. 자연적 독점은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독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적 유도가 아니고 유도한다, 독점을 더욱 유도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공적 공급, 공기업을 설립해서 공급하거나 규제하는 것. 자, 맞는 질문. 자연적 독점으로 인한 시장 실패의 경우 정부의 대응 방식은 공적 공급과 공적 규제이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볼게요. 시장 실패의 원인 중 불안정 경쟁에 기인한 문제에 대응해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규제를 한다. 자, 불안정 경쟁을 해요. 불공정 경쟁 같은 거예요. 뭐 하도급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근데 여기다가 정부가 보조금을 주겠다? 예,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시장 실패 원인 중 불안정 경쟁에 기인하는 문제에 대응해 정부는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규제. 불공정 거래 규제 이런 것들, 그죠? 하도급에 대한 부당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 오히려 불안정 경쟁인데, 불공정한 경쟁인데 막 국가가 보조금 지급해가지고 더욱 불공정하게 해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18년도 경쟁성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맞는 지문. 자, 틀린 지문. 시장 실패 원인 중 불안정 경쟁에 기인한 문제에 대응해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규제를 한다. X. 시장 실패 원인 중 불안정 경쟁에 기인한 문제에 대응해 정부는 규제를 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이로운 외부 효과, 외부 경제를 하기도 하죠. 외부 편익 효과라고도 하는데, 존재하는 경우에 완전 경쟁 시장의 자원 배분은 비효율적이어지며 효율적인 상태보다 지나치게 많은 양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진다 했는데, 자, 여기서 뭐가 틀렸을까요? 11년도 경쟁성진, 16년 경쟁성진 계속 5년 차로 해서 똑같이 나왔었습니다. 이로운 외부 효과, 외부 경제인데요. 요거는 주로 어떤 게 있느냐면은 교육, 문화, 사업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사회적으로 교육이나 문화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마치 막 홍익인간처럼 널리 이렇게 하긴 하는데, 문제는 돈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상태보다 어떻게 해요? 지나치게 적은 양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장에서 적정량보다 적게 소비가 되기 때문에 어떨까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거란 말이야. 문화나 교육 같은 거. 그런데 공급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국가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을 통해서 자 보조금 적은 양의 소비가 이루어지니까 국가가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적정량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나쁜 외부 불경제, 외부 불경제의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것이 환경오염 같은 것들이죠. 환경오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생산되죠. 사람들이 몰래 막 폐수 방류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과다 공급되니까 국가가 환경에 대한 규제, 그래서 규제를 가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론 외부 효과, 문화 사업 같은 것, 교육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 보조금 주죠. 그래서 학교에 대학교라든가 중고등학교에 사립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보조금 주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 이론 때문에 나온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영화 같은 거에 돈을 보고 가긴 하지만은 무슨 기타 약간의 문화적인 생활 있잖아요. 음악 감상이라든가 뭐 재즈 같은 거 이런 거 솔직히 돈 내고 좀 보기 좀 그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럴 때 어떻게 해줍니까? 국가가 보조금을 줘서 그런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음악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 세대는 아실까? 이거 알면은 아마 저희 세대들이죠. 아재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문화교실이라고 있어요. 문화교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왜 학교에서 그죠? 무료로 영화를 보게 해줬죠? 저는 그래가지고 그때 본 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기억이 나는데요. 사운드 오브 뮤직 같은 거 제가 어릴 시절에 본 기억이 나요. 물론 또 또리 장군 같은 거 방공 영화도 기억나시죠? 줄 서가지고 같이 그죠? 학교 줄 서가지고 딱 극장 가가지고 그때는 국민학교죠. 뭐 또리 장군이라고 하도 어릴 때 많이 들어가지고 막 돼지 김일성을 돼지로 해가지고 나온 거 있었죠. 예, 그런 것도 이 국가가 보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바로 보조금 되겠습니다. 이론 외부 효과, 외부 경제 되겠습니다. 18번. 시장 실패 원인 중에서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 정부는 일반적으로 공적 유도 정부 규제를 통해 대응한다. 이게 맞는 질문인데요. 자, 20년 경쟁성지 시험 문제겠네요. 정보 비대칭, 즉 여기서 말하는 정보 비대칭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가 비대칭이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누가 더 잘 알아요? 소비자들보다는 생산자들이 더 잘 알죠. 내가 뭔가 화르를 먹었어, 생선을 먹었는데 이 생선이 알고 봤더니 후쿠시마, 그죠? 일본의 방사능이 많은 후쿠시마에서 온 거라고 어떻게 알고 있을게? 싼 거니까 먹었는데 알고 봤더니 후쿠시마산이지. 뭐 이런 것들. 또 무슨 김치라고 해요. 국산 김치라고 했는데 먹어봤더니 중국산 김치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이게 바로 정보 비대칭상에서 내가 잘못된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국가가 어떻게 될까요? 공적 유도와 정부 규제를 합니다. 자, 공적 유도가 넣는 거는 이제 보조금 지급인데 정확하게 정보를 표시해서 판매하는 데라든가 생산하는 기업체들에게는 어떤 보조금 줘서 더 그거를 열심히 하게 하는 거고 또 규제를 가하는 거죠. 그래서 원산지 표시를 하게 한다든지, 그죠? 원산지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정부가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20년 경쟁성지 문제였네요. 자, 다음 지문. 코즈 정리는 됐는데 시장에서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해도 소유권을 명확히 한다면 시장 실패가 발생하지 않는 이론이다. 18 경쟁성진, 18년도 경찰간부, 18년도 행정간부에서 연달아 쭉쭉쭉 나왔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예. 코드 정리인데요. 외부 불경제를 줄이는 거예요. 부정적 효과 또 외부 불경제를 줄이기 위해서 소유권을 부여해주고 당사자들 간의 자발적 협상이 이루어진다면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겁니다. 소유권을 명확하게 해준다. 자, 이거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건 되도록이면은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들 사이에 협상을 하게 합니다. 근데 협상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소유권을 부여해줘야 돼요. 소유권이나 재산권. 자, 이게 뭔가?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인데 이제 원룸에 살아요, 둘이가. 근데 이 B라는 사람은 수험생이야. 그죠? 이제 가끔씩 그래서 밤늦게 열심히 또 공부도 하고 일찍 자야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원도 그 줄 서서 기다리고 줄 서서 가려면 일찍 자야 되는데 A라는 사람은 배짱이에요. 배짱이. 이 뭘 하는지 몰라. 매일 밤마다 막 기타를 치고 놀아. 그럼 아무리 방음 지수 잘 됐다 할지라도 어때요? 소리가 자꾸 어떻게 될까요? A에서 B로 넘어가겠죠?
밤에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부정적 외부효과가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층간소음 같은 것도 부정적 외부효과로 부릅니다. 타인에게 나쁜 걸 미치는 거 또는 길 가면서 담배 피는 거. 그죠? 그런 것도 그렇고 하다못해 운전하면서 휴대폰 못하게 하죠. 이것도 부정적 외부효과예요. 타인에게 자칫잘못하면 생명 앗아가는 위험한 행위잖아요. 휴대폰이나 담배 피는 거라든지 그죠? 또는 뭐 DVD, DMB인가 요즘에 잘 안 보시지만 DMB 같은 거 보는 거 다 이게 다 외부 불경제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B라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항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컨대 원칙적으로는 코즈 외에 다른 경우에는 국가가 이 A라는 사람한테 야 밤에는 기타 치지 마 이렇게 규제를 할 수도 있겠죠. 기타 치지 마라고 규제도 할 수 있지만 이 코즈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국가 규제와 같은 국가의 개입보다는요. B에게 깨끗한 조용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약 한 100만 원이다. 100만 원 세게 부릅시다. 100만 원. 뭐 그러면은 A는 이 100만 원에 해당하는 이 권리를 침해했으니까 A는 B에게 어떻게 하라? 예, 100만 원을 주던 둘이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협상하라는 거죠. 그럼 B라는 사람이 100만 원 다는 받더라도 자기가 100만 원어치의 어떤 소유권을 침해당했으니까 이 A한테 그죠? 그 100만 원 주세요 해가지고 뭘 설치한다? 여기에다가 뭐 방음적 충분한 방음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A가 그동안 미안합니다 하면서 50만 원만 주고 그 50만 원 주고 그 대신에 앞으로 몇 시 이후에는 기타를 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서로 협상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코즈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코즈란 분은 제가 하버드 법대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법학과 교수입니다. 법학과 교수인가 아마 판사였나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근데 이분은 뭐 국가 개입보다는 협상을 좀 더 강조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문제. 공유지의 비극은 개인은 모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한다고 가정한다. 이게요 희한하게 참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요. 지문 제가 굳이 맞는 지문은 굳이 그죠? 상세한 해설을 다지 않고 또 필요한 것만 해설을 다했는데 자 공제 비극이란 게 하딘의 공제 비극 아닙니까, 그죠? 하딘의 비극이 되고 하딘의 공제 비극이고 또 여기에 그 공유지란 것이 목초지 말이죠. 정확하게 목초지에 사막에 있는 목초지에 그죠? 사막에 있는 목초지에 목동들이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게 그죠? 다 뜯어먹는다는 거죠. 왜냐면 와가지고 목초 와가지고 자기들 있는 양들한테 염소한테 이게 다 목초지를 다 뜯어먹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 뒤에 나중에 찾아오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제 목초지에 다시 그죠? 양들이나 염소를 끌고 왔는데 이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어버리면 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 먹어버린 게 자기한테 이득이 되죠.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어떨까요? 왔을 때 양들을 굶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기 이익만 추구하게 되면은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고 전체 이익을 훼손한다. 이걸 우리가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 외부 효과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국가가 규제를 가거나 자, 요거 일정 면적만 여기 목초지를 풀을 뜯어먹고 나머지는 남겨두시오라든지 아니면은 자발적으로 그죠 이렇게 이 주민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면적을 남겨놓는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공제 비극 한마디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함으로써 전체 이익을 훼손하는 걸 우리가 공제 비극이라 그럽니다. 자, 대표적으로 뭐 산에 갔을 때 그죠? 산에 가지고 도토리 요즘에는 도토리 뭐라 그러나 가지고 못 옵니다. 그죠? 산에 그대로 두고 와야 됩니다. 도토리를 아주머니들 할머니들이 산에 가셔가지고 너무 많이 가져오는 바람에 다람쥐들이 다 굶어 죽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겨울철에 다람쥐가 먹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산에 가면 안 돼. 산에 가서 도토리 그거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드시지도 않잖아요. 그냥 묵을 도토리 묵 드시고 싶으면 그냥 돈 내고 사시면 되는데요. 바로 그것도 공유의 비극이에요. 그런 것들이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거, 다른 사람 이익을 침해하는 걸 공제 비극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21번 문제. 공제 비극에 따르면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을 초래한다. 바로 방금 이 말이잖아요. 18년도 해경 간부 문제네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기한테는 합리적이죠. 여기서만 합리적이라는 것은 자기 이익 추구를 한 거예요. 자기한테 합리적이지만
전체로서는 뭘까요? 전체의 합리성 또는 전체의 어떤 이익을 훼손한다는 거죠. 도토리, 산에 도토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목하고 또 산에 가지고 꽃 같은 것도 못 꺾고 오면 큰일 납니다. 그죠? 내가 아름답다 해가지고 그 꽃을 꺾어 가는 거, 그건 이기적 행위죠. 자기한테 이득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본인한테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산에 있는 아름다운 꽃을 못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나쁜 행위, 나쁜 걸 초래하는 거,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이걸 우리가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가셔서 보시고 내려오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 22번 문제. 소비의 배제는 가능하지만 경합성 있는 공유제는, 소비의 배제는 가능하지만 경합성 있는 공유제는 과잉 소비 내지는 고갈 등으로 공유제 비극 현상이 나타나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 자, 뭐가 틀렸을 것 같아요? 소비의 배제는 가능하다. 자, 요 공유지 비극이란 건 뭐였어요? 배제가 안 되죠. 산에 가면은 누구라도 도토리를 가져올 수 있고 누구라도 산에 있는 꽃을 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제시킬 수는 없죠. 그래서 소비의 배제는 가능하지만이 아니라 소비의 배제는 불가능하지만,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경합성이 있다. 자, 경합성이라는 것은 내가 소비하면 다른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 우리 할머니, 아주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이 산에 가서 도토리를 다 가져버리면은, 자, 내가 소비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못 가져온다든가 또는 도토리가 먹을 게 사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경합성이 되겠습니다. 과잉 소비 생기죠. 그러니까 굳이 먹지도 않으시면서 막 가져가시는 거죠. 또는 고갈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공유지 비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장 실패의 요인이 된다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16년도 경제성지 문제고요. 23번 문제 볼까요? 자, 25번까지 할게요. 공유지의 비극에 따르면 한 사람의 선택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한다. 자, 18년도 회계관부 문제인데 뭐가 틀렸을까요? 공유지 비극은 타인에게 긍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한다. 아니죠?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한다. 이게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다른 사람에는 꼭 사람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다람쥐도 해당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이기적 행위를 했을 때 동물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이게 바로 긍정적이 아니고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앞서 말씀드렸던 이론 외부효과, 바로 여기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4번 문제 볼게요. 자, 피구세라는 게 있는데요. 자, 요 피구세는 한마디 말하면 환경오염세라고 하죠. 환경오염세. 교정적 조세, 잘못된 것을 고치는 세금이라는 뜻이 교정한다. 교정적 조세, 즉 어떤 사람이 부정적 외부효과인 환경오염 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했을 때 이거를 교정해가지고 세금 환경오염을 시킨 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내고 환경은 오염 물질을 배출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교정적 조세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최적의 생산 수준에서 발생하는 외부 효과의 양에 해당하는 만큼 조세를 모든 생산물에 대해 부과하는 방법이다. 자, 외부 효과의 양에 해당하는 만큼을 조세를 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피우고세의 기본적 아이디어예요. 너가 지금 환경오염 물질을 방출했는데 1,000만 원어치 했으니까 1,000만 원어치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우고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뭐라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이 1,000만 원어치 환경오염 물질을 방출했다는 것은 1,000만 원만큼의 어떤 불로소득을 누린 거잖아. 돈도 안 내고 환경오염 시켰으니까 그만큼 1,000만 원만큼의 세금을 사회에다가 토해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쌤쌤이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사회 전체의 최적의 생산 수준에서 발생하게 한다는 게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핵심 키워드는 외부 효과에 해당하는 양만큼 조세를 부과하는 거, 이게 바로 피구세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떨까요? 세금을 그만큼 내야 되니까 어떻게 될까?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돈 낼 수 있으면 더 내면 되지만 돈이 없으면은요, 못 내는 환경오염 물질을 함부로 방출을 못 하겠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환경오염 물질을 줄여가는 거고, 또는 자구적으로 환경오염 물질을 적게 방출하도록 노력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피구세의 기본적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25번 문제 볼까요? 직접적 규제 활용 사례로는 일정한 양의 오염 허가서 혹은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 주체만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식이 있다. 18년도 해경간부 문제인데, 자, 뭐가 틀렸을까요? 직접적 규제의 활용 사례로는 일정한 양의 오염 허가서나 배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주체만 오염 물질을 배출하라. 자, 이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뭐가 틀린 것 같아요? 직접이 아니고 간접적 규제 활용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정한 양의 오염 허가서에 배출권을 부여한 거. 자, 간접적 규제란 거는 시장 유인적 규제라고 그래. 직접적 규제란 것은 지시 명령적 규제고 직접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고 간접적 규제란 것은 시장 유인적 규제. 자, 시장 유인적 규제란 것은 너가 돈 아까 방금 피구세와 같이 세금 많이 환경오염 물질 1,000만 원치 내고 싶어 배출하고 싶어? 그럼 돈 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염 허가서라든지 배출권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돈으로 싸라는 거야. 지금 실제로 탄소 배출권 제도라는 게 도입돼 가지고요. 앞으로 지금 이거를 빨리 우리도 배출권을 사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국가별로요.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시장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배출권 있어야만이 환경오염 물질을 앞으로는 배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돈 이게 없으면요. 배출을 못 해요. 물건을 못 만들어요. 지금 아직 여기 약간 우리나라가 여기 대해서는 조금 대처를 안 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은데 그런 거 앞으로는 배출하려면은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앞으로는 아마 언젠가는 사람이 방구를 끼려 할 때도 돈을 내야 될 것이다. 방구를 낀다는 자체도 하나의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거니까 이거 돈을 내야 된다. 또는 하품 있잖아요. 소가 내는 하품 이것도 전 세계적인 소 하품 이게 엄청나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가별로 이 배출권을 딱 총량을 정하자는 이런 논의까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거 돈 자기가 하고 싶으면 돈을 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간접적 규제 또는 시장 유인적 규제. 시장에서의 그죠? 유인. 즉 어떤 돈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거 시장 유인적 규제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간접적 규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배출권, 오염 허가서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직접적 규제라면 뭐 그런 거예요. 어떤 특정한 오염 물질 방지 시설 장치를 하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말합니다. 자, 다음 26번 문제는 우리 다음 강의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강의였는데 잘 따라주시 바라고 대부분 다 잘하시더라고요. 지금쯤 되시니까 실력이 많이 더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또 특히 요즘에 이런저런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재난 같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조금 스트레스가 좀 많으시고 좀 약간 날카로워지셨더라고요. 하지만 다 이런 식이 잘 헤쳐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